부동산 가격 상승, 즉 자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면 됩니다. 이로 인해 공시지가가 오르고 중산층들은 자신의 자산 가격이 상승하여 오늘은 제가 본 좌파와 우파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 하는데요. 지도자의 역량이 모자라면 지향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는 건 당연하겠지만 각 정당이 지향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우파는 다들 아시다시피 기업 친화적입니다. 사람보다는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연구개발에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기업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많은 돈들이 부동산 외에도 투자할 곳이 많아지죠. 이것이 국가로 보아서는 장기적인 성장을 만들 가능성을 높이지만 엄청난 양극화를 만듭니다. 좌파는 자본주의의 큰 오점이자 약점이기도 한 이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양극화를 해소한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는 기업의 친화적인 모습을 보여주면 안됩니다. 오히려 기업이 잘못한 점들을 찾아서 벌을 줘야 합니다. 너무 당연한 일이지만 이것은 기업들에게 불리한 환경이 조성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가 세계적인 흐름인데 기업들에게 혜택 대신 벌을 주면 권선징악이라는 미덕을 배제하고 보자면 국제적으로 전쟁이나 다름없는 환경에 있는 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해집니다. 따라서 거대한 기업들의 이익이 줄어들고 세수와 관련해 국가 재정에도 결국 영향을 받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좌파가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평범하거나 힘든 사람들에게 많은 돈을 분배해야 하는데 이 돈을 마련하려면 선택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 국가 경제가 튼튼해 세금을 많이 거두는 방법. 두 번째, 빚을 지는 방법. 후자인 빚을 지는 방법은 국가가 국가 능력 이상으로 부채를 지게 되면 원화 가치가 하락하며 신용도가 하락하여 외국 투자자들이 떠나게 됩니다. 이것을 누구보다 빠르게 파악하는 헤지펀드들의 공격 대상이 될 확률도 있어 심각할 경우 국가 위기까지 올 수도 있습니다. IMF도 아시아 국가들의 통화 가치 하락에 따른 외국 자본 유출로 아무도 예상 못한 시점에 한국에도 위기가 온 것을 상기해보면 됩니다. 부채는 신용을 기반으로 합니다. 일시적인 위기라도 신용이 무너지고 이걸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면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아무래도 전자인 세금을 많이 걷는 방법이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기업 이미지상 기업들을 옥죄어야 하니 기업에게 엄청난 혜택을 주어 막대한 돈을 벌어오라고 유도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따라서 기업들의 매출이 올라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법인세를 기대하기 힘들어진다는 것은 정치인들도 쉽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국을 보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 즉 자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면 됩니다. 이로 인해 공시지가가 오르고 중산층들은 자신의 자산 가격이 상승하여 금전적 부담이 없어졌기에 많은 소비를 일으키게 됩니다. 일반 사람들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며 이로 내수시장이 커지게 되며 내수 관련 기업들은 오히려 법인세를 더 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시세가 높게 형성된 가격으로 양도와 증여도 많아지니 이와 관련된 세수가 늘어납니다. 이 세수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분배를 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주면 됩니다. 우파에서는 애국 보수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양극화에서 희생되지만 국가의 무궁한 발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우파를 지지하는 그런 뜻을 애국이라는 말로 좋게 선전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선전이란 말에 거슬리는 분도 있으실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 애국이란 가치도 무시하기는 힘듭니다. 유관순 열사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일본에 기댈 수 있었지만 애국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쳤습니다. 이것이 당시에는 힘없는 한 개인의 허무한 죽음일 수는 있었으나 나비 효과가 되어 대한민국 독립에 어느 정도 영향은 주었다고 봅니다. 사실 일본의 2차 세계대전 패배가 가장 영향이 크긴 하지만요. 좌파에서는 사람을 강조합니다. 대의를 위해 힘이 없는,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이 희생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죠. 오히려 서민과 중산층들이 이 정부에서 살기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돈들이 연구개발 및 기업에 흐르기보다는 일상 소비 쪽으로 사람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돈이 순환할 때 평범한 사람의 체감으로는 이 정부에서 살기가 더 좋게 느껴집니다. 좌우 자체를 초월한 훌륭한 지도자가 있다면 그 사람을 뽑는 게 맞겠지만 경제적으로 어떤 것이 이득이 될지 그리고 특히 나에게 이득이 될지를 단순히 본다면 장기적인 관점은 우파, 단기적인 관점은 좌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공황에 활약한 케인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린 모두 죽는다. In the long run, we are all dead.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자유시장은 효율적이라 장기적으로 모든 것이 정상화되며 잘 돌아갈 테지만 그렇게 내버려두면 그 짧은 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이라고요. 제 기준에서는 우파도 좌파도 확실한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 중립을 선호하는 투자의 대가 워렌 버핏이
2023년 버크셔 주주총회에서 미중 갈등에 대해서 대중이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에 대해 말하였습니다. 상호 이익을 저해하고 극단적인 선동을 하는 지도자를 막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대중이 제일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하고 반발을 해야 정치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더 좋은 의견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고 경제 투자 관련 정보에 관심 있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And know that some leader that promises too much can get you in a hell of a lot of trouble. And that, like, that you've got one kind of a system that gets its leader one way, and you got another system that gets its leader another way. And keeping either side from trying to play the game too hard and thinking the other side will go along, just like playing chicken, and driving toward a cliff. So it is, if you got any diplomacy skills, persuasive skills, or anything like that, you really want people that will convince the other country as well as his own or her own country that this is what we're engaged in. We've got to do it right. We won't give away the store, but we won't try and take the whole store either. And we're just at the beginning of this, unfortunately. I mean, we've learned what the situation was. It used to be the Soviet, and mutually assured destruction was our policy then, and that kept a lot of things from happening, but it also came with a very, very, very close call with Cuba. And these are not, these are different games than existed hundreds of years ago. You could, Britain might rule the seas, or France or Spain, but now you're playing with a game that you can't really make a huge mistake in. And I think that should be, the better that's understood in both countries, the more the leaders feel that their citizenry does understand that, the better off we'll be, and that a lot of demography, or a lot of inflammatory speaking, but a lot of authoritarian action. I mean, it all carries its dangers, and the world has stumbled through the years post-1945 with a lot of close calls in the nuclear arena. And now we've got pandemics, and we've got cyber and a whole bunch of other things. So we've got more tools of destruction than the world's ever had. And it's imperative that China and the United States both understand what the game is and understand that you can't push too hard. But both places are going to be competitive, and both can prosper. That's what really is. That's the vision that is out there, that China will have a more wonderful country, the United States will have a more wonderful country, and the two are not just compatible; they're almost imperative in terms of what's going to happen in the next 100 years or so. And I think that the leaders of both countries have got an important job in having that understood, and not to do inflammatory things. And we'll see whether the luck that has taken us from 1945 to present holds out, and I think we can affect to some extent that luck.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Some money.